소크라테스 AI 학술원에 환영합니다. 본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허구성, 과장성, 추측성 정보를 걸러내고 검증된 정확한 지식만을 엄선하여 전해드립니다. 그럼 오늘날 더더욱 필요시되는 자기계발의 지략과 용기와 성공으로 이끈 놀라운 덕성과 심지어 실패 속에서도 풍성한 배움을 주니 이미 플루타르크 영웅전 시대 때부터 흘러넘쳤던 또 한 사람의 주인공 코리올라누스에 대한 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이 코리올라누스가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부터 좀 짚어보죠. 로마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막 넘어가던 때였잖아요. 네,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아주 불안정했습니다. 그렇죠. 밖으로는 에트룰리아, 볼스키족 이런 위협이 계속 있었고. 네, 끊이지 않았죠. 그리고 안으로는 더 신박했어요. 귀족하고 평민, 그러니까 파트리키와 플레부스 간의 갈등이 거의 폭발 직전까지 갔었으니까요. 아, 평민들은 정말 생존권 투쟁이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먹고 사는 문제였고요. 반면에 소수 귀족 가문, 파트리키들은 기존의 정치적, 사회적 특권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죠. 바로 이런 혼란기에 가이우스 마르키우스, 나중에 이제 코리올라누스가 되는 인물이 등장하는군요. 네, 이 인물이 참 재미있어요. 군사적으로는 정말 탁월해서 로마를 지켜냈지만 또 동시에 너무 귀족 중심적인 사고방식, 명예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평민들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내부 분열을 더 키운 거네요. 굉장히 모순적인 역할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플루타르크도 그를 단순히 영웅이다, 배신자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지 않아요. 아, 그 점이 흥미롭네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랄까? 아니면 개인의 신념이랑 공동체 이익이 부딪힐 때 그 비극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의 삶 자체가 로마 공화정 초기에 어떤 도덕적, 정치적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럼 왜 지금 우리가 이 코리올라누스를 다시 봐야 할까요? 수천 년 전 인물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그럼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잘 보면 이념과 현실, 또 충성심과 자존심,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이나 계급의 이해관계 충돌, 이런 건 시대를 가리지 않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하긴 그렇네요. 특히 그 원칙이나 법질서를 너무 강조하던 리더가 결국 대중의 마음을 잃고 고립되는 과정. 이거는 현대 정치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모습 아닌가요? 아,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리더십의 자질, 소통 방식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적국이었던 볼스키족이랑 손을 잡는 그 선택도 단순 배신으로만 볼 게 아니겠군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만은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했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거부당했을 때 개인이 어떤 논리적 귀결을 이룰 수 있는가, 또 우리와 그들의 경계가 얼마나 쉽게 변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셰익스피어가 괜히 비극으로 쓴 게 아니겠네요. 네, 인간 본성이나 정치의 복잡성을 잘 담아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그의 출생과 가문 배경, 이런 강직함과 자부심의 뿌리를 좀 찾아보죠. 본명이 가이우스 마르키우스고 로마 건국 초기부터 아주 명왕 높은 파트리키, 귀족 가문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지배계급이었던 거죠. 전통적인 정치, 종교, 군사 특권을 다 누렸고요. 특히 플루타르크는 그 어머니 볼룸니아의 영향을 아주 강조해요. 아, 어머니요? 네, 굉장히 간인하고 명예를 중시했던 분인데 아들에게 로마 귀족이라면 갖춰야 할 덕목들, 절제, 충성,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문의 명예,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강하게 주입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평민과 타협하는 건 굴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신념이 아주 확고해진 겁니다. 단순히 자기 계급 이익만 챙겼다기보다는 그 자신을 로마 귀족 정신 그 자체와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평민 중심의 변화는 로마의 타락이나 퇴보로 봤을 거고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름의 정치 철학을 가진 아주 확고한 보수적 전통주의자였던 셈이죠. 당시 귀족 가문은 또 종교 제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은 어떤 영적 질서를 수호한다는 사명감과도 연결돼 있었을 겁니다. 네 번째, 이런 배경에 더해서 그의 성격을 아주 결정적으로 만든 건 역시 전장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평범한 시민으로서의 삶보다는 전쟁터에서 보낸 시간이 훨씬 길었으니까요. 전쟁이 그에게는 자신의 신념을 증명하고 명예를 얻고 로마 시민의 미덕을 실현하는 주된 무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군인적 기질, 타협보다는 결단력, 두려움 없는 용맹함 이런 것들이 몸에 뱄겠군요. 맞습니다. 약자를 동정하기보다는 규율과 기강을 중시하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게 몸에 밴 거죠. 부상당하는 것조차 명예로운 훈장으로 여겼다는 일화가 유명하잖아요. 로마가 중요하게 생각한 미덕, 비르투스나 포르티투도를 정말 몸으로 보여준 인물이지만 네. 하지만 그게 또 약점이 되기도 했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거나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는 데는 좀 서툴렀던 것 같아요. 전장에서 감정적인 유약함은 패배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걸 억제하는 훈련이 됐을 테고요. 그렇죠. 질서와 명령, 복종이 우선이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정치 무대로 오면 민중의 복잡한 감정이나 갈등을 조율하는 데는 좀 부족함으로 나타난 거죠. 강직함이 오히려 소통의 벽이 된 셈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그의 이름 코리올라누스. 이게 어떻게 얻게 된 칭호죠? 첫 큰 업적과 관련이 깊다고 들었습니다. 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마르키우스였는데 로마의 오랜 숙적이었죠. 볼스키족. 그들의 중요 도시 코리올리를 함락시키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아, 그래서 코리올리를 정복한 자, 코리올라누스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그 공로로 얻은 명예로운 별칭이죠. 당시 로마 영웅들이 군사적 업적을 통해 정치적 명성을 얻는 아주 전형적인 방식이었어요. 그 코리올리 전투에서 보여준 용맹함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던데요. 혼자 성문을 뚫고 들어가서 싸웠다고요? 네,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죠. 홀로 성문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적진 한가운데서 싸워서 전세를 뒤집었다고 하니까요. 이 승리로 로마는 남부전선에서 입지를 측에 다졌고 마르키우스는 단숨에 귀족, 평민 모두에게 전쟁 영웅 코리올라뉴스로 각인됩니다. 그야말로 스타가 된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플루타르크는 여기서도 그의 용맹함 이면에 있는 강한 경쟁심이라 명예욕을 놓치지 않아요. 뭐랄까 좀 지나친 개인적 영웅주의 성향이 동료들의 공을 가릴 수도 있었고 이게 나중에 그의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결국 그의 삶 전체를 꿰뚫으면서 영광도 됐다가 비극의 씨앗도 됐다가 나중에는 로마를 향한 복수의 상징까지 된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6번째인데요. 그의 리더십과 덕성. 이게 과연 강직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오만함에 가까웠을까요? 전장에서 보여준 그 엄청난 결단력 있잖아요. 그걸 정치에도 그대로 쓰려고 했던 게 좀 문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원칙 자체는 중요하지만 너무 뻣뻣했다고 할까요? 타협을 전혀 모르고 나만 옳다 이런 식의 비판이 항상 따라다녔죠. 아, 맞아요. 플루타르쿠스도 지적했죠. 용기나 절제 같은 덕목은 좋은데 균형을 잃으니까 오히려 파괴적으로 작용했다고. 그렇죠. 공동체와의 공감이나 소통 능력이 좀 부족했던 거죠. 군대에서는 그게 통했을지 몰라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공화정에서는 오히려 갈등을 키운 겁니다. 동료들과 협력하기보다는 자꾸 맞서는 구도를 만들었군요. 네, 결국 소통 불가 리더가 되면서 지지기관을 잃어버리죠. 아, 이게 그러니까 덕성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적 지혜, 어떤 유연함이 꼭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소통 불가가 결국 민중과의 충돌로 이어지는군요. 7번째 주제, 민중과의 충돌 그리고 배척입니다. 당시 로마 공화정 초기에 평민들이 빚이나 식량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고 하잖아요. 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당연한 요구였을 텐데요. 근데 코리올라누스는 이걸 뭐랄까 거의 반역 수준으로 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특히 그 기근 때 곡물 배급을 반대한 거, 그리고 호민관 제도, 그러니까 평민 대표 제도를 없애자고 한 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와, 그건 정말 평민들 입장에선 생존권 자체를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겠네요. 그는 이걸 질서와 통치의 위기로만 본 거예요. 민중을 다스릴 대상으로만 여겼지, 뭐랄까, 설득하거나 공감해야 할 상대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이 당시 평민이었다면 진짜 억울했겠네요. 결국 민중의 적으로 몰려서 로마에서 추방당하잖아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소통이 없을 때 정치가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8번째는 그가 내세웠던 가혹한 법안들, 그리고 결국 유배로 이어진 그 정치 전략의 실패 이야기군요. 곡물 배급 반대, 호민간 폐지. 이게 현실이랑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었던 거죠. 네, 그쵸. 그 자신만의 어떤 이상주의였는데 민중들에겐 그냥 억압으로 느껴졌을 뿐이죠.
자기 신념만 너무 밀어붙이다 보니 정치 현실이나 어떤 공화정의 조율 기능 같은 건 그냥 무시해버린 겁니다. 너무 강경하니까 같은 귀족들조차 좀 불안해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러다 다 같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타협은 아예 악이라고 봤으니까요. 설득 대신 압박만 하려 했고. 그 전략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군요. 유배는 뭐 정치적으로는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맞습니다. 그의 이상 자체는 어쩌면 강력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걸 현실 정치에서 구현할 어떤 정치적 언어? 조율 능력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덕성과 정치적 지혜는 정말 분리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정말 뼈아픈 교훈이네요. 9번째는 이야기가 더 극적으로 흘러가는데요. 볼스키족과의 연합입니다. 이게 배신일까요? 아니면 그가 생각하는 정의의 실현이었을까요? 로마에서 쫓겨나서 적국이었던 볼스키족에게 가죠. 단순한 망명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엄청난 도전이었죠. 플루타르코스도 이걸 그냥 배신자, 이렇게 단순하게 보진 않았다고요? 네, 굉장히 복잡한 윤리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코리올라누스 입장에서는 로마의 어떤 부조리를 폭로하고 자신이 믿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연재라고 주장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볼스키족 군대를 이끌고 로마를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이 믿는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도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국의 칼을 겨눈 셈이니까요. 도덕적인 이중성,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의 행동은 정당한 저항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이제 10번째,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머니, 볼롬니아와의 극적인 재회입니다. 볼스키 군대를 이끌고 로마 성벽 앞까지 갔는데 로마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를 영웅으로 키운 어머니가 나타나는 거죠. 네, 로마의 귀부인들과 함께 아들 앞에 서죠. 근데 어머니는 막 명예나 의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물모 호소하잖아요. 조국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바로 그 점이 코리올라누스의 정체성, 그가 평생 지켜온 그 강철 같은 원칙을 근본부터 흔드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원칙과 정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어머니와 조국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정말 인생 최대의 갈등이었겠죠. 결국 그는 어머니의 설득에 넘어가 근대를 물립니다. 하지만 그건 또 볼스키족에 대한 배신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실패한 선택이죠. 하지만 어쩌면 냉혹한 원칙을 넘어서 인간적인 감정, 공동체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일종의 도덕적 승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끝은 또 다른 비극이지만요. 아, 정말 그의 마지막 선택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11번째, 내려앉는 영웅, 명예와 죽음의 경계입니다. 어머니 설득으로 로마 침공을 멈춘 바로 그 순간, 코리올라누스는 뭐랄까, 돌아갈 다리를 그냥 스스로 불태워버린 셈이죠. 네, 그 결정이 정말 그를 완전히 고립시켰어요. 로마에서는 이미 쫓겨났고 이제 믿었던 볼스키족한테서도 신뢰를 잃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야말로 소속 없는 인간. 영웅에서 배신자로 또다시 배척받는 자로. 정말 비극적인 내리막길이에요. 네, 리스너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는데 특히 그를 신뢰했던 볼스키족 지도자 아우프디우스의 배신감이 엄청났다고 하죠. 결국 그 내부 배신으로 살해당했다는 전승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죠. 근데 참, 죽음 앞에서도 자기 신념은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는 건 좀 인상 깊어요. 그렇죠. 명예를 지키려 했지만 그 명예라는 기준이 현실 정치 논리랑은 너무 달랐던 거죠. 그게 비극의 핵심인 것 같아요. 플루타르크도 바로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 같고요. 그 명예 수호가 진짜 승리냐, 아니면 현실과 타협하는 지혜, 그게 리더에게 더 중요하냐, 뭐 이런 거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럼 12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죽음 이후의 평가와 후대의 해석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평가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렸죠. 네, 아주 극명하게요. 당장 로마 안에서도 귀족들은 로마 정신의 수호자다 이렇게 봤지만 평민들은 아니었죠. 평민들 입장에선 자신들을 억압한 그 오만한 귀족, 딱 그 이미지였을 때고요. 네, 그렇죠. 시대가 바뀌고 또 관점이 달라질 때마다 코리올라누스는 계속 새롭게 해석되어 왔어요. 셰익스피어만 해도 명예욕이랑 오만이 뒤섞인 되게 복잡한 인물로 그렸고요. 네, 맞아요. 현대 정치 철학에서도 엘리트주의의 화신으로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대중주의에 맞선 원칙주의자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참 해석이 다양하네요. 네.
뭐랄까, 공동체에 결국 섞이지 못하고 사라져간 무장한 고독의 상징 같기도 하고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평가가 갈린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시대를 관통하는 문제적 인물인지를 보여주는 증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자, 13번째입니다. 플루타르크의 평가인데요. 아레테와 과오의 이중성. 플루타르크는 코리올라누스를 어떻게 봤나요? 그 뛰어난 덕성, 아레테가 오히려 독이 되었다. 이런 건가요? 네. 플루타르크는 코리올라누스가 용기, 절제, 정직함 같은 로마적 덕성, 그러니까 아레테를 갖춘 인물이라고 분명히 인정해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점 때문에 파멸했다고 지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자신의 원칙을 너무 절대화하고 타협할 줄 몰랐던 그 강직함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는 문제가 되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군인이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 정치적으로 조율하는 능력, 플루타르크가 폴리티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공동체적 지혜, 그게 부족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덕성이라도 유연성이 없으면 파괴적일 수 있다. 그렇죠. 알키비아데스랑 비교하면서 이 점을 더 확실히 하기도 했어요. 알키비아데스는 좀 타락했지만 상황 적응은 잘했고 코리올라누스는 고결했지만 결국 고립되었다. 이렇게요. 아,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 로고스의 부족도 지적했다고요. 좋은 덕이라도 말과 행동으로 잘 전달해야 힘을 얻는데 소통에 실패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플루타르크가 보기엔 그는 덕은 갖췄지만 세상을 사는 법을 몰랐던 자, 뭐 그런 셈이죠. 네, 14번째 21세기의 되살아난 비극, 오늘날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2000년도 더 된 인물 이야기인데 아마 리스너께서도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원칙을 지키는 삶의 가치? 이것도 생각하게 하지만 동시에 소통과 유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의 그 소통 부재가 결국 자기 자신뿐 아니라 로마와 볼스키, 양쪽 공동체 모두를 위기로 몰아넣었으니까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원칙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목소리를 그냥 외면해버릴 때 공동체가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경고등 같기도 하고요. 아, 그런 측면도 있네요. 네, 그리고 또 공동체가 소수 의견이나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이런 숙제도 남겨주죠. 코리올라누스를 그렇게 내친 로마가 결국 더 큰 위기를 맞잖아요. 네, 맞아요. 내부 갈등이랑 소외가 결국 외부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점입니다. 듣다 보니 결국 그의 삶은 진정한 정의란 무엇인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드네요. 굳건한 법과 전통이냐? 아니면 시대 상황에 따른 민중의 요구냐? 코리올라누스는 첫 번째 정의에 너무 매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를 외면했고 결국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았죠. 아마 플루타르크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도 이거 아닐까요? 어떤 걸까요? 진정한 정의라는 건 용기만으로는 부족하다.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 그리고 때로는 절제와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만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 같아요. 네, 의미심장하네요. 자, 15번째 핵심 요약입니다. 코리올라누스는 로마의 귀족이자 뛰어난 군인이었죠. 자신의 원칙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강직함과 비타협적인 태도가 평민들과의 갈등을 불렀고 결국 로마에서 추방당하게 됩니다. 적국이었던 볼스키족에게 가서 로마를 치료했지만 어머니의 간곡한 설득에 결국 발길을 돌리죠. 이 결정은 그를 영웅에서 배신자로 만들었고 결국 볼스키족 내부의 배신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합니다. 플루타르크는 그의 아레테, 즉 덕성은 인정하면서도 소통 능력인 로고스와 공동체적 지혜, 폴리티가 부족해서 파멸했다고 평가합니다.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원칙과 현실, 개인과 공동체, 또 정의와 소통의 관계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12번째 영웅, 코리올라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크라테스 AI 학술원이 제공해드리는 플루타르크 영웅전의 13번째 영웅, 티몰레온의 동영상도 기대해주세요.